안녕하세요. 찾아가는 변호사들의 찻비 임형윤입니다. 저는 신용진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러네요. 네, 오늘 주제는 네. 저희가 재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절차를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재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민사재판, 형사재판, 그리고 행정재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가장 흔한 민사재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흔하고도 가장 중요합니다. 민사재판이. 그렇죠. 네. 가장 문제가 제일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렇습니다. 재판이죠. 네. 가장 많죠. 그러면 우선은 네. 기본부터 가볼게요. 민사재판이 무엇인가요? 민사재판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 임대차 계약이 모두 기간이 종료했으니까 집을 비워주세요 하는 명도 청구 소송, 아니면은 뭐 이웃집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니까 저 소음에 대해서 그거를 중지하게끔 만들어주거나 명령해주거나 아니면은 손해배상을 해주세요. 아니면은 뭐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보험사나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벌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이 다 민사 소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형사다, 이 부분은 민사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건데요. 네. 그러니까 민사는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관련이 될 수 있는, 혹은 금전적으로 가치를 좀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범죄와 관련된 소송, 고소를 하면은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가 다 끝나면은 경찰이나 검사, 특히 이제 검사가 되겠죠. 검사가 기소를 결정해서 법원에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그 형사 관련된, 범죄 관련된 소송을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네. 그게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받고 어떠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과, 네. 그리고 어떤 경찰서의 그런 도움 없이 일단은 개인 간에 발생된 분쟁을 해결하는 게 민사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도 좋은 설명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쏙쏙 들어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민사재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내가 재판을 시작해서 이길 수 있는지, 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상담을 먼저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 증명이나 이메일, 카톡 같은 것을 통해서 계약 해지 통지 같은 요건을 갖춘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도 이 재판 절차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이게 삶의 어떠한 메모라든지 꼭 증거를 남겨야 되는 거를 습관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제일 좋죠. 네. 그거는 이제 평소에 증거를 만들어 놓는 거죠. 습관적으로. 네, 이게 네. 뭐 민사에 이런 사건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언제 어떻게 발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차를 구매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판매한다든지, 그리고 다양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층간소음으로 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든지 네. 그런 거를 습관적으로 뭔가를 좀 남기는 게 네.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용의주도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증거 수집을 소지기 직전에 이제 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러한 차피가 말한 것처럼 평소에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 소지기 직전이라도 좀 추가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제 절차가 있잖아요. 네.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가 있을 건데, 그렇죠. 민사 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아주 크게 얘기하면요. 판결 절차하고 강제 집행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 판결 절차는 소위 말해서 이제 법원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판결을 받는 모든 과정을 판결 절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판결을 받게 되면 뭘 할 수가 있죠?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서 강제 집행할 수가 있겠죠. 강제 집행 절차는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강제 집행하고 싶은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절차가 또 나누어집니다. 그거는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판결 절차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네. 재판을 받는 걸 보고 네, 맞습니다. 네, 판결 네, 네. 절차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강제 집행 절차는 판결이 나서 네. 이제 최종 결론이 났고 네, 그거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걸 강제 집행 절차라고 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 그러면 이 판결 절차에서는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심, 항소심 네.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예. 네, 그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1심, 항소심, 상고심. 우리나라는 3심 제도라는 거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심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 승복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항소를 할 수가 있고요. 항소를 했는데도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심 절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 있을 때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그게 요즘 유명해진 재심 절차예요. 네, 그 다음에 별도로 이제 항고심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결정에 대해서 위 법원에 올리는 것을 항고심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처음 이제 재판을 나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다 네, 했을 때 첫 시작하는 게 1심. 그렇죠. 네. 그리고 1심에서 이게 반대 의견이 나왔거나 나는 이제 거기에 네, 승복할 수 네. 없다라고 했을 때 항소심. 네, 그리고 항소심에서조차도 판결이 안 나서 대법원까지 넘어가는 걸 보고 상고심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심과 네. 항소심 사이에 어떠한 규칙적인 기간, 소요 기간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1심과 항소심 사이 말씀하시는 네. 거죠?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소송의 종류마다 그 걸리는 기간이 좀 달라요. 그래서 뭐 명도 소송과 대여금 소송,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기타 뭐 많은 소송들이 있을 텐데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대여금 반환하라라는 대여금 반환 소송은 좀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고 명도 소송은 뭐 그 다음 정도 될 것이고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그 판사님들에 의해서 재판부에 의해서 조정이나 합의로 많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 좀 길게 갈 수 있는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아졌고요. 그 다음에 뭐 복잡한 소송들, 그 기업 관련한 소송 이런 것들은 1년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1심은 통상적으로 짧게는 6개월, 길면은 한 1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1심을 진행하기 전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에서 6개월이 걸린다는 1심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아니고요. 네. 1심 소장을 접수한 다음부터 1심 판결이 나기까지 음. 그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1심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항소를 제기합니다. 네. 원고가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고가 할 수도 있겠죠. 보통은 진 쪽이 혹은 많이 진 쪽이 항소를 제기하겠죠. 그러면은 항소심 법원에 올라가는 기간이 한두 달 또 걸립니다. 올라가면 뭐 서류도 실제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소심의 재판부 판사님도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건도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이 한 한두 달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기간이 또다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상고를 하게 되면은 한두 달 올라가는 시간이 걸리고 상고심에서는 짧게는 4개월, 길게는 한 2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1심 그리고 항소심, 상고심 각각 전부 네. 판사님이 다 다른 분이시네요. 그렇죠. 판사님이 다 다른 사람이 분이시고. 그 전에 했었던 판사님의 재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당부를 다시 한번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법원에서 한 번씩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대법원에서 이거는 여기서 다룰 게 아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보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거는 어떤 거예요? 어디서 보셨어요? 뉴스에 가끔 나오죠.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항소심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진 쪽이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상고를 제기했더니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결과를 그대로 놔두는 경우에는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동이 없죠. 그냥 항소심에서 했던 판결이 맞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근데 대법원에서 상고한 사람의 주장을 인정하고 항소심이 한 판결이 틀렸다라고 해서 번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멋있죠? 파기한 다음에 환송, 원래 그 항소심 판결을 했었던 그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 돌려보냅니다. 이거를 내가 파기하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파기하니까 다시 한번 재판하세요라고 대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항소심 법원은 거의 대부분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고심 법원인 대법원 판사가 그 지시한 내용, 그 다음에 지적한 내용에 따라서 항소심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재판마다 판사님이 다 다르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다 다르죠. 그러면 똑같은 판사님을 한 번 만나면 끝인 거네요? 그렇죠. 한 번 만난 판사님을 그 사건에서 또 만나진 않겠죠. 다른 사건에서는 만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재판의 절차가 네. 모두 설명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됐나요? 네, 지금 네. 질문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쭉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런 문제를 다 답변을 해주시게 됐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게 네. 사건의 의뢰인 입장에서 네. 재판, 특히 민사 재판을 한다면 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게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재판은 큰 건이 아니니까 금방 끝날 거야.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 1년, 2년, 길게는 3년까지도 가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런 민사 재판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을 먹고 이제 재판에 임하는 게 좋을지 생각하시는 글쎄요. 걸 예. 부탁드립니다.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일단 민사소송을 이제 본인이 하실 수도 있고요, 직접. 그 다음에 변호사한테 위임을 해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단점이 있어요. 본인이 하시게 되면은 재판 과정에서 그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겠죠. 재판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나는 다음번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런 증거들을 미리 수집할 것이야 라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그 대신에 단점은 나홀로 소송을 하게 되면은 시간과 정력이 엄청나게 소모가 됩니다. 이제 그게 엄청나게 큰 싸움 내지는 거의 뭐 전쟁이거든요. 상대방과 나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변호사한테 위임을 하게 되면은 그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대신 싸워주는 겁니다. 그 대리전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임하는 경우의 장점은 이거예요. 변호사한테 위임하고 나는 마음 편하게 내가 기존에 하던 사업을 하거나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자기 가정생활에도 전혀 손상이 없겠고 시간이 많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사건에 대해서도 많이 잊어버려도 됩니다. 믿을 만한 변호사님한테 위임을 했다면요. 예, 그러한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라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재판 절차를 통해서 꼭 배우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니라면요. 제가 볼 때는 변호사한테 위임하는 게 좋습니다. 비용을 좀 들이시더라도 변호사한테 위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관여하시면서 본인의 생활을 충실히 하시는 게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좀 여유 있게 대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민사재판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